프랑스의 부채가 얼마냐면은 3조 3천억 유로인데 이게 5,300조 원이거든요. 하루에 3,3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지금 EU 전체적으로 다 국방비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가스관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상당 부분이 멈췄으니까 계속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파퓰리즘이 지금 정말 극도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프랑스는 굉장히 선진국이죠. 지금 뭐 재정도 어렵고 경제도 조금 침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선진국인 건 맞는데 문제는 지금 재정 상황이 너무 안 좋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지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114%고 GDP 대비 재정 적자가 작년에 5.8%였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수치냐면은 우리나라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한 46, 47 요 정도 되고요. 유럽의 병자라고 예전에 왜 보면 피그스 컨츄리 그래가지고 놀리듯이 포르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요 네 나라 유럽의 돼지들 그래가지고 남부 유럽 국가들 재정 위기 겪는 나라들 얘기를 할 때 그리고 또 그리스가 재정 한번 그 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구제 금융 받고 그랬는데 그리스가 그때 200% 훨씬 넘었었는데 지금은 많이 줄여서 152.5%고 이탈리아가 138% GDP 대비 부채 비율이 그리고 프랑스가 유럽에서 세 번째로 높습니다. 그다음에 영국이 이제 프랑스의 뒤를 이어서 103.9% 그리고 포르투갈 그동안 프랑스에서 그렇게 우습게 봤던 포르투갈은 96%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유럽 국가들이 이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인데 그 중에서도 프랑스가 세 번째고 문제는 뭐냐면 이 증가 속도가 굉장히 더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빠르다는 거예요. 재정 적자가 작년에 GDP 대비 5.8% 났는데 다른 나라 보면요. 그리스는 재정 흑자가 났어요. 1.3%. 그리고 이탈리아는 적자인데 4.3. 그러니까 프랑스가 아까 5.8이었죠. 스페인은 2.5, 독일은 2.4 이런 식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프랑스가 부채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프랑스하고 영국이 특히 안 좋아요. 영국도 5.7%였으니까 굉장히 안 좋죠. 그리고 이 증가가 2007년도, 그러니까 2007년도를 먼저 기준으로 하는 이유가 2008년도에 세계 금융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때 이제 팍 뛰는데 그 전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요. 프랑스의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07년도에 65%였습니다. 2008년을 지나서 쭉 와서 코로나 전까지 97%까지 올라와요.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근데 코로나를 겪은 다음에 2024년에 112%에서 올해는 이제 114%를 넘어간 걸로 나옵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지금 상태로 가면 128%를 넘어설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늘어난 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코로나 때문에 돈을 많이 풀기도 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고령화하고 복지 지출이 너무 많고요. 이민자들을 많이 받고 하다 보니까 복지 지출이 굉장히 많고요. 현재 프랑스의 부채가 얼마냐면은 3조 3천억 유로인데 이게 5,300조 원이거든요. 우리나라가 한 1,000조 원 조금 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한 5배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보다 물론 프랑스가 인구도 많고 더 경제 규모도 크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뭐 2배가 되는 건 아닌데 근데 이게 지금 5,300조 원이니까 우리나라에 거의 5배 가까이 되니까 굉장히 많은 숫자고 이게 이자를 160억 유로를 내는데 이게 107조 원이에요. 원화로 하면은 하루에 3,3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3,300억 원이니까 24시간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2,400억 원이면은 시간당 100억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한 130억 원이 시간당 이렇게 이자만 이렇게 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다가 여기서 과연 그러면은 예산을 삭감해가지고 재정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느냐? 국방비는 늘려야 되거든요. 지금 다 늘리기로 했어요. 지금 EU 전체적으로 다 국방비는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러시아 때문에. 그러면 방법은 하나예요. 지출을 깎아야 되고 지출을 깎고 그 다음에 세 입을 늘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얼마 전에 8월 말이죠. 그때 바이루 총리가 예산 긴축안을 내놨어요. 긴축안이 어떤 게 있었냐면은 413억 유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 한 60조 원의 지출을 삭감하고 그다음에 증세를 해가지고 193억 유로, 그러니까 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28조 5천억 원 정도의 추가 세수를 확보하겠다. 이렇게 이제 안을 내놨더니 야당들이 아주 결사 반대를 하고 국민들도 반대를 하고 그래가지고 총리가 이제 그러면은 내 자리를 걸고 신임 투표를 하자. 그런 정치적 모험을 했죠. 근데 이제 프랑스 기사들은 신문, 언론에서는 정치적 모험이 아니라 정치적 자살이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불신임이 될 게 너무나 뻔해요. 사실상 신임될 확률이 거의 없고 이렇게 되면서 사실 이제 정치적 혼란까지 가중이 되고 예산을 이제 어떻게 조정을 해서 이 재정 적자를 줄일 수 있는 거는 사실 굉장히 지금 요원한 상태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프랑스의 부채 비율이 114%라 그랬는데 EU 권고치로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게 60%예요. 60%까지 낮춰야
줄여야 돼요. 그리고 1년의 재정 적자는 3% 이내. 근데 이 프랑스는 아까 5.8%였죠. 이것도 절반 이하로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맞추고 있는 나라는 독일밖에 없어요. EU에서. 독일하고 네덜란드. 자잘한 나라들이 또 있을 수는 있는데 큰 나라들 중에서는 독일하고 네덜란드 정도가 있죠. 이렇게밖에 없으니까 유럽이 전체적으로 다 힘들긴 한데 그중에서도 특히 지금 프랑스가 재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뭐 운명의 날인데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불신임이라고 그거는 뭐 거의 100%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여당의 의석수가 28%밖에 안 돼요. 근데 야당에서 결사반대하고 재신임 투표를 하겠다라고 기자회견을 했더니 그래 그러면 우리는 전부 다 떨어뜨릴게라고 이미 얘기를 했거든요. 나머지 야당들이. 그러니까 뭐 이거는 사실상 정해져 있는 거죠. 프랑스 국채금리가 지금 몇 퍼센트냐면은 지금 3.5%예요. 그리스가 얼마냐? 3.44%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보다도 이제 국채 금리가 높아요. 근데 이게 독일하고 비교하면 그러니까 유럽에서 보면요, EU에서는 항상 독일을 기준으로 독일보다 얼마나 높냐, 그러니까 독일 국채 금리하고의 스프레드라고 하거든요. 이게 0.8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독일보다 0.8% 높은 건데 프랑스가 올해 조기 총선을 했어요. 5월달에. 그래서 조기 총선 전에는 한 3% 초반대였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조기 총선 직후에 3.35%까지 올라오고, 그러니까 조기 총선에서 여당이 졌죠. 여당이 져가지고 의석수가 쪼그라들면서 30% 이내로 줄어들었고요. 현재는 이게 이제 3.5%까지 올라온 거, 계속 올라가는 추세예요. 근데 아까 독일하고 제가 0.8% 차이라 그랬는데 이게 이자 비용이 만약에 1% 상승한다 그러면은요, 지금 현재 프랑스는 1년에 53조 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이자 추가되는 것만. 이게 하루에 1,500억 원이 넘습니다. 그러면은 1% 올라갈 때 1,500억 원. 그러니까 독일하고 비교하면 똑같은 돈을 빌렸어도 지금 0.8%니까 뭐 요보다는 조금 적겠지만 만약에 1%라고 한다 그러면은 1,500억 원을 더 내야 되는 거예요, 프랑스는. 심지어는 그리스보다도 더 내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이 국채 금리 하나만 가지고 그 국가 전체의 뭐 신용도를 다 이렇게 100% 맞출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이 국채 금리라는 게 그 나라의 재정 상황이라든가 종합적으로 이렇게 외부에서 드러나는 건데 그리스보다도 더 낮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랑스의 재정에 대해서 외부에서 해외에서 그 신용평가기관들이 얼마나 부정적으로 보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올 말에 이제 그 피치하고 무디스 이런 데서 또 조정을 할 거예요. 그 신용등급을 아마 거의 떨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신용등급 강등이 거의 지금 유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게 일본은 지금 GDP 대비 부채 비율이 200%를 훨씬 넘어요. 그리고 미국도 120%가 넘고요. 그런 게 보면은 일본도 그러면은 떨어지는 거 아니야 하는데 일본은 신용등급이 잘 안 떨어지는 이유가 국채의 대부분이 일본 내에서 소화가 돼요. 한 9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부에서 대부분 다 소화가 되는데 지금 프랑스는 프랑스 국채의 외국인 보유 비중이 54% 정도거든요. 2020년 전에는 한 44% 뭐 43% 뭐 이랬었는데 쭉 올라오면서 지금 올라가는 추세 54% 이게 더 늘어날 거예요 앞으로. 그러면은 이자 비용 중에 한 50, 60%를 갖다가 이게 해외로 빠져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이자를 세금을 잔뜩 걷어가지고요. 거둔 거 가지고 그 중에 막 3분의 1 정도를 이자로다가 해외로 보내는 거예요. 이러니까 그 국가 재정이 점점 더 힘들어지고 그래서 긴축안이 필요한데 야당은 반대하고. 왜냐하면 야당에서는 이 인기가 없거든요. 긴축안 내용이 뭐냐면요. 블루칼라 비숙련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장려하는 그 교육 프로그램, 직업훈련 프로그램 같은 게 있는데 그리고 채용해주면은 보조금 주고 이게 1,160억 유로짜리인데 이거 폐지. 그다음에 연금을 인플레이션에 맞춰서 연금 조절을 해줘요. 연금을 좀 올려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매해마다 1월 달부터 하는데 6월 달부터 하자. 그다음에 의약품 구매 보조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무원 감축으로 해서 한 수천 명을 해고할 거, 한 2, 3천 명 해고한다 그러고. 이걸 국민들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야당들은 뻔히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라는 아니면은 방법이 없다라는 거 알면서도 일단은 이번 정권에서 자기가 뺏어와야 되니까 무조건 우리는 그런 긴축안 찬성 안 해 그러면서 총리 해임하겠다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퓰리즘이 지금 정말 극도로 가 있는 상황입니다. 프랑스도 사실은 산업이 물론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지금 시가총액으로만 보면요. 1등은 루이비통이고요. 그 명품들 많아요. 뭐 샤넬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 중에서는 뭐 에어버스, 물론 합작이긴 한데 그래도 프랑스가 주축이죠. 에어버스 같은 데도 있고 자동차 회사도 몇 개 있죠. 르노도 그렇고. 물론 이제 공장들은 해외로 많이 가긴 했는데 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다음에 화학 쪽에서 프랑스가 원래 바이오 쪽에서 상당히 유명해요. 화학이 아니라 생화학 바이오 쪽.
그런 쪽도 유명하고 한데 그다음에 관광 산업도 제법 크고요. 유럽 최고의 관광 국가니까요. 근데 그렇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너무 많죠. 어쨌든 자기네들이 세입보다 세출이 훨씬 더 많았던 거는 맞고 그 중에 상당수가 이런 이제 복지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요. 고용보험만 봐도 그래요. 이게 연령대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55세 이상일 경우에는요. 자기가 근무 연수가 길면은 직업을 딱 그만뒀을 때 실업수당을 3년 동안 받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1년인가 그렇죠. 프랑스는 54세 이하 그러니까 약간 한 40, 50대 같은 경우는 18개월을 받고 하는데 그게 한 50, 거의 60% 가까이 돈을 받아요. 자기 기존에 일했던 거. 그리고 임금이 낮을 경우에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자기 임금의 57%를 받던가 아니면은 자기가 일한 거에서 그때 일당에다가 12유로인가 13유로를 더해서 더 많은 쪽을 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저임금일 경우에는요. 이게 최대한 거의 70%까지 올라온대요. 근데 55세에 3년 동안 70%를 받는다. 일 안 하고. 그 다음에 젊은 나이에도 1년 6개월을 그냥 실직수당을 받는 거예요. 실업수당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좀 이게 과도하게 돼 있으니까 근로의욕도 좀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한 번 실직한 김에 그러면은 물론 18개월을 다 채우는 사람은 그렇게 아주 많은 건 아닌데 그래도 빨리빨리 찾는 게 아니라 좀 느긋하게 찾는 거죠. 사실은 지금 연금도 기대 수명이 원래 한 70대 초반인 정도일 당시에 도입된 그 연금이 지금은 100세가 됐으니까 이 연금 지급이 계속 늘어나는데 조정을 해야 되는데 조정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나 연금 개혁은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도 89년도에 연금이 도입됐는데 그때는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70 조금 넘었을 때예요. 근데 지금은 거의 90이 넘죠. 예, 이렇게 보면은 그러면은 그 연금 제도가 과연 지속 가능한 건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근데 그래서 우리나라도 연금 개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연금 개혁은 좀 방향을 잘못 잡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자꾸 후세대한테 짐을 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프랑스처럼 재정이 심각하게 악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악화될 겁니다. 지금 현재 고령화 정도는 프랑스가 우리보다 더 높지만 고령화 속도를 봤을 때 우리나라도 금방 쫓아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재정 위기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죠. 일할 사람이 없는 것도 그렇고 지출은 또 굉장히 늘어나고요. 의료비하고 연금하고 이런 쪽에서. 이거는 이제 단기적인 거하고 근본적으로 중장기적인 거로 나눠봐야 되는데요. 단기적인 거부터 보자면은 일단은 이제 중국 경기 침체가 굉장히 큽니다. 중국 경기가 안 좋아지면서 중국으로 수출이 잘 안 되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어요. 지난 한 10년 동안.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인플레가 굉장히 심해졌어요. 그래서 이 물가 상승률이 굉장히 높고 이런 상태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에너지 비용도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가 느끼는 것보다 이쪽은 특히 더해요.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가스관을 통해서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상당 부분이 멈췄으니까 특히 독일 같은 경우 제조업체들 공장인데 거기서 가스가 들어오던 게 갑자기 끊어져 버리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용 상승 요인이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이 겹쳤고 거기다가 뭐 미국하고 이제 관세 문제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또 이제 물론 영향을 좀 앞으로는 더 줄 것 같고요. 뭐든지 안 좋은 것만 지금 다 뭉쳐 있어요. 제가 전쟁하면서 국방비는 더 늘려야 되고 지금 계속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런 단기적인 것들도 있는데 또 하나 보다 근본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은 2000년대에 들어와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디지털 전환에 실패하고 새로운 산업은 잘 안 나타나고 물론 전혀 없지는 않아요. 예컨대 대표적으로 뭐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기업도 있고 신생 기업 중에 네덜란드의 ASML 같은 기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첨단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나온 것들이 있기는 있는데 미국의 매그니피센트 세븐을 한번 보시면은요 그 중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끼는데 그 쭉 보다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는 좀 올드 기업인데 이 생각이 들어요. 그 나머지 기업들이랑 비교해 보면은 그렇잖아요. 페이스북이라든지 뭐 아마존 뭐 이런 거랑 구글 이런 데랑 비교해 보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상당히 오래됐는데 그리고 오래된 게 한 70년대에서 80년대 그리고 크게 성장한 거는 90년대라고 봐야죠. 지금처럼 그렇게 크게 성장한 거는 근데도 굉장히 오래된 것 같은데 지금 유럽을 대표하는 기업 그럼 벤츠 독일에서 보면요 바스프, 바이엘, 바스프 뭐 이런 거 벤츠 이런 거 19세기에 만든 기업이에요. 그리고 주력 업종도 그대로예요. 프랑스도 뭐 새로 나오는 거 물론 없진 않아요. 뭐 AI 쪽에서도 뭐 미스트랄 AI도 있고 뭐 이렇게 하긴 한데 그게 굉장히 적어요. 여전히 그 나라의 주력 업종은 보면은 명품 쪽이에요. 뭐 샤넬, 루이비통 이런 식으로. 이탈리아도 상당히 기술력이 있거든요. 뭐 램보르기니나 뭐 페라리 이런 거 다 이탈리아 거잖아요. 근데 그 기업이 그렇게 큰 기업이 아니에요.
거기서 제일 큰 기업 보면은 다 국영가스회사 뭐 이런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물론 이제 옛날에 뭐 삼성, SK 다 오래된 기업이지만 주력 업종이 완전히 바뀌었죠. SK 같은 경우 옛날에 카세트테이프 만들고 선경 그래도 옷 만들던 회사였고, 삼성도 원래 제일제당에서 시작된 거고, 근데 지금은 뭐 완전히 새로운 업종으로 다 바뀌어 있는데, LG는 이런 젊은 분들 모를 거예요. 럭키 금성 그래가지고 럭키 치약 모르시죠? 주력이에요. 럭키 치약. 금성 그리고 텔레비전 만들고 이랬는데, 물론 전자는 지금도 뭐 LG가 있지만 럭키 치약은 이제 LG 이제 화학 쪽으로 가서 생활화학인가 이쪽에서 뭐 화장품도 하고 그러긴 하는데, 어쨌든 가장 대표 상품이 치약이었거든요. 이게 바뀌었는데 유럽은 보면 상당히 그 변화 속도가 느려요. 그러니까 아예 변하지 않았다는 건 아닌데 상당히 속도가 느리고,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 기존의 이해관계자들과의 갈등, 정치적 파퓰리즘 이런 거에 의해서 새로운 산업이 나오는데 계속 실패한 경우인 거죠. 기술력이 아예 없었다라기보다도 어떤 이런 정치적, 사회적 이유로 인해서 새로운 산업들이 잘 성장을 못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거기다가 이런 파퓰리즘은 강화되는데 또 이민자는 많이 받아들이면서 복지 지출은 많이 늘어나고요. 그런 문제들도 특히 뭐 스웨덴에서 요새 보면은 굉장히 그 강력 범죄들 많이 일어나고 이런 것들을 보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가 좀 겹쳤다, 유럽은. 그러면서 좀 침체가 됐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는 안 봅니다. 왜냐하면 프랑스가 재정이 안 좋고 지금 타개할 방법은 별로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IMF 구제금융을 갈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외환이 모자라진 않아요. 과거에 우리나라가 97년도에서 98년도에 외환위기로 갈 때는 사실은 근본적으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높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낮았는데 단기 차입이 너무 많았어요, 해외에서. 근데 그 차입된 돈들이 갑자기 인출돼가면서 단기적으로 달러가 부족했던 거고, 프랑스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EU 체계 안에 있기 때문에 구조는 훨씬 나쁜데 당장 외환이 부족할 일은 그렇게 구제금융을 받아야 될 정도까지 갈 가능성은 높진 않다고 봅니다.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금융 쪽에서는 직접적인 거는 그렇게 크진 않을 겁니다. 그건 제한적인데, 아무래도 뭐 무역 감소, 그 유럽 경제가 안 좋아, 프랑스가 그렇게 되면은 유럽 전체로 영향을 주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우리나라도, 그래도 EU가 우리나라 전체 무역 비중의 10% 이상이거든요. 미국, 중국 다음에 EU거든요. 아무래도 영향이 조금 간접적으로는 있을 거고요. 이제 보다 근본적으로 지금 이게 EU만의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세계 경제 자체가 요새 좀 어려워지고, 비용,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인 비용은 높아지는 상태, 국제 분쟁이라든지 공급망 단절로 인해서 비용 구조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태고, 그런 상황에서 재정 위기까지 같이 오게 된다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세계 경제의 침체에 좀 더 가속화하게 되면서 그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영향은 많이 올 겁니다. 근데 직접적으로 뭐 금융위기라든가 뭐 이런 것이 우리나라한테 직접 우리나라 금융 쪽에 영향을 주거나 이럴 가능성은 그거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에서 어떤 체포나 구금을 하는 경우도 있고, 중국에서는 이게 당을 공격한다는 거는 헌법 질서하고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가 돼요. 국가 전복 시도가 되는 거죠. 인권 변호사로 좀 유명한 사람인데 시주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의 절대적 지위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죠. 도망 다니다가 징역 14년을 받았습니다. 공산당에 가 있는 어느 정도 자리에 들어가 있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하면은 심지어는 한국으로 전화할 때도 말을 아껴요. 장유샤를 비롯한 육군 장성들이 뭔가 반발을 했다. 중국에 대해서 2000년대 초반부터 중국이 성장하다 보니까 전체가 다 같이 이제 중국에 대해서 많이 보게 돼요. 저도 그때부터도 중국을 유심히 봤고, 저희 연구원 내에도 중국 전문가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같이 토의도 많이 해보고 했는데, 일단 중국 정치 체제에 대해서 요새는 많이 알려져 있긴 하죠. 중국은 공산당이 국가보다 사실 상위의 개념입니다. 당이 국가를 영도한다는 게 하나의 원칙이고, 공산당을 비판한다는 거는 단순한 정책 비판하고는 다릅니다. 우리가 왜 정부 여당을 비판한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 미국도 그렇고 여당을 비판하는 게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이 되죠. 근데 중국에서는 이게 당을 공격한다는 거는 이건 단순한 정책 비판이 아니라 헌법 질서하고 체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가 돼요. 국가 전복 시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정말 엄청나게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여러 가지 시위가 나지만 국가 체제 자체에 대한 얘기는 쉽게 건드리질 못하죠. 그럴 위험이 조금이라도 나온다 그러면 아주 굉장히 강하게 진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중국에서 이걸 얼마나 민감하게
보는지는 2018년도에 헌법에다가 이제 당의 지도 역할을 개헌을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비판한 법학자하고 언론인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베이징 대학 법학과의 허웨이펑, 그 다음에 인권 변호사로 좀 유명한 사람인데 시주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걸 갖다가 이건 헌법이 위배되는 거다. 그리고 당의 절대적 지위에 이거는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언급을 한 적이 있죠. 근데 결국 그 시주용이라는 사람은 인권 변호사인데 이 사람이 결국 그것 때문에 도망 다니다가 징역 14년을 받았습니다. 체포돼서. 허웨이펑은 이러한 비판을 한 다음에 그 위챗 계정이 삭제가 되고 지금은 이제 은퇴를 한 상태인데 그 이후에 상당히 탄압을 받으면서 지금 활동을 멈추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굉장히 강하게 이제 제재를 하고 있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돌고 있는데 근데 그거는 사실 합리적 의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중국 공산당에서 어떤 체포나 구금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게 아니라 그런 거를 얘기한 다음에 상황을 보고서 자발적으로 이제 아무 소리 안 하고 쥐지근듯이 살아가는 그런 분들도 있고 하니까요. 근데 저는 어느 정도까지 그거는 합리적인 의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언론에서 좀 과장된 게 이게 시위가 많이 일어나긴 했어요. 대표적인 게 그 쓰촨성의 장유시에서 그 시위가 이제 발생을 했고 코로나 이제 직후에 그 보면은 백지 시위 같은 것도 많이 보도가 됐죠. 근데 여기서도 보면요. 그 쓰촨성의 시위 같은 경우도 정치 체제를 비판한 건 아니었어요. 사실은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막 생활 자체가 어려워지고 이러다 보니까 경찰이 와서 뭐 너무 강하게 진압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생활고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거였고 백지 시위 같은 경우도 이게 이제 검열과 표현에 대해서 상징적인 저항을 한 거는 맞기는 한데 공식적으로 공산당 자체를 명시적으로 비판하지는 않았거든요. 대학교 내에서 요새 보면은 소규모 집회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시위들이 일어나는데 이것도 뭐 공산당 체제를 비판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취업 문제라든지 생활고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활을 개선해달라 뭐 이런 부분들이고 경찰이 무언가 잘못했다 그럴 때 그 거기에 대한 특정 사안에 대한 거지 정치 체제 자체를 비판하는 시위는 대규모 시위는 사실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민생 관련 이슈죠. 그러니까 내버려 두는 거지 저게 조금 이제 정치적인 구호로다가 변질이 된다 그러면 굉장히 강하게 탄압이 들어와서 실제로 그런 시위를 아직까지는 하지는 못해요. 근데 물론 이렇게 민생주의가 계속 나오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에 정치 시위로 발전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불안감을 공산당에서는 느끼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철저하게 통제를 하는 거죠. 어느 선 이상 커지지 않게끔 통제를 하고 있죠. 근데 아직까지는 체제 전복을 그렇게 대규모로 규합해서 시위를 할 만큼 그 정도까지는 가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칼로 자르듯이 이거는 민생, 이건 정치 이렇게 딱 자를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성향으로 보면 대부분 다 약간 이제 민생 관련 이슈가 더 훨씬 강하거든요. 이제 그런 건데 점점 생활이 더 어려워지고 뭐 갈수록 앞으로 경기가 만약에 이 침체가 더 지속이 된다 그러면은 언제 변하게 될지는 모른다. 이럴 가능성은 현재 내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보면 중국의 사회과학원하고 정기적인 세미나도 하고 그 사람들 만나서 얘기도 해봅니다. 근데 보면은 요즘같이 이렇게 서슬퍼런 시기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한 몇 년 전이에요. 한 5, 6년 전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와서 얘기할 때 보면 굉장히 말을 조심해요. 정치체제나 이런 얘기는 정말로 거의 꺼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있는 지인들한테도 제가 그 연락이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저하고 이제 중국에서 공부를 하고 오신 분들 중에 현재 그 나름대로 이제 아주 상위층은 아니어도 이제 공산당에 가 있는 어느 정도 자리에 들어가 있는 분들한테도 얘기를 하면은 심지어는 한국으로 전화할 때도 말을 아껴요. 어느 정도 얘기를 하다가 상당히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거 보면은 전방위적인 감시 체제가 상당히 강하다. 그거는 뭐냐면은 그만큼 중국도 불안감이 좀 고조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가하고는 다르죠. 거긴 체제 자체가 댐을 생각하면 되는데 겉으로 보기 멀쩡해 보여도 댐이라는 게 균열이 한 번 생기면 걷잡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중국이 그런 상황이고 지금 이제 중국 지도부는 현재 경제 체제를 전환 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과거에 단순하게 저부가 가치 노동, 뭐 단순 가공이라든지 부동산 뭐 이런 거에서 첨단 기술 기반의 제조업으로 전환하고 있다. 이 시기에 발생하는 침체는 어쩔 수 없이 견뎌내야 되는 거다라고 중국 지도부에서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겪는데 사람들이 여기서 불만을 가지고서 불만을 표출하기 시작하면서 이걸 견뎌내지 못한다 그러면 체제 자체가 위험해진다라고 느끼는 거죠. 중국은 인권이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유럽 이런 나라처럼 잘 발달해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의 강한 진압 그리고 그 통제는 통용이 되는 사회거든요, 중국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더 강하게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요, 중국에 있는 외국 기업들도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 되면은 공산당 위원회가 설치가 돼요, 기업 내에.
중국 기업은 말할 것도 없고요. 외국 기업조차도 설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뭐 투자 결정이라든가 이런 게 중국 공산당으로 다 보고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을 통제를 그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요. 중국에 대한 그 체제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인사들이 와서 시위에 동조를 한다 그러면은 그건 당연히 체포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국 전문가들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또 제가 직접 물어봤어요. 그런 것들이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그 전문가들도 솔직히 자기들도 잘 모른대요. 그냥 글자 그대로 주계장막인 거고 그거는 그냥 추측만 할 뿐이다. 근데 전문가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냥 모른다로 끝나진 않고 그동안에 있었던 거랑 여러 가지 정황을 비교 분석해서 자기가 그동안 쭉 쌓아놓은 지식을 바탕으로 추론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럴 경우에 이제 어떻게 되느냐. 정말 소리 없이 사라지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까지는 잘 모른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일단은 반체제 성향을 가진 사람에 대한 탄압은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는 거는 맞습니다. 중국이 확실히 자기들 스스로도 이 체제에 대한 반발이 집단화되면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게 집단화되는 순간에 잘못하면은 큰 위협이 될 수가 있다라고 느끼는 거죠. 그래서 집단화가 안 되게끔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까지야 통제를 못 하겠지만 이게 겉으로 드러나서 규합이 되는 거는 철저하게 막고 있습니다. 군이 투입될 가능성이 있죠.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근데 중국에는 군이라는 게 그 경찰이 우리나라 경찰하고 다릅니다. 사실상 군대예요. 예, 중국 경찰들은. 그래가지고 거의 그냥 군대 수준으로 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시위가 지금 당장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비교적 중국이 미국하고 맞서는 거를 좀 두려워했었거든요. 지금도 물론 미국이 쉬운 상대는 아니고 미국하고 경쟁하는 거는 버거운 일인 건 맞지만 중국 내에서 지도부들도 이 정도면 우리도 어느 정도 덩치를 키웠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보면 작년에 차관급 이상으로만 봤을 때 58명이 해임이 됐거든요. 이때 정말 최고의 수치입니다. 그리고 2023년에서 24년 사이에 제가 로켓군, 중국은 이제 육군, 해군, 공군, 로켓군이 4군 체계인데 로켓군이 가장 예산도 많이 들어가고 이게 제일 이제 엘리트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 로켓군 군수 분야 장성들이 대거 막 실종, 해임 이렇게 돼. 그러니까 중국은 해임되는 과정이 먼저 실종이 돼요. 잠적하고 안 나오다가 한 몇 달 있다가 해임. 공식적인 발표는 이렇게 나와요. 2023년에 친강 외교부장 이때 6월 달에 실종됐다가 7월 달에 공식 해임 발표가 나왔고요. 리상푸 국방부장은 23년 가을에 실종이 됐다가 최근에 이제 해임 발표가 났죠. 어디 갔나 싶었다. 그다음에 리위차오하고 류광빈 이게 로켓군 이게 다 고위 장군들인데 이 사람들도 23년도에 사라졌다가 보니까 해임 통보가 나왔고 그다음에 류젠차오 이게 공산당 국제부 수석인데 이 사람도 25년 7월달에 연행이 됐어요. 그리고 안 보이다가 8월달에 해임 통보가 나왔고요. 그다음 мя오화 중앙군사위국장 이 사람은 2024년이죠. 11월에 조사가 시작됐다가 7개월 만에 그러니까 25년 올해 6월달에 해임 발표가 나왔는데 보면 아주 고위급에서도 막 이거 벌어지고 있어요. 이 중에 보면요. 그 시진핑의 아주 측근이라고 불릴 만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мя오화 같은 경우가 아주 대표적이고요. 뭐 이런 식으로 시진핑의 측근들도 많이 사라지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더군다나 그런 얘기들은 그동안 쭉 있었는데 저는 다 무시를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저도 진짠가 싶었던 게 언제냐면 미국에서 그 마이클 플링 전 국방안보보좌관이 시진핑이 실각할 것 같다라는 발언을 했죠. 그래가지고 그게 신빙성이 생기고 공중파에서도 막 보도가 됐었는데 저는 그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물론 실각을 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실각보다는 시진핑의 군부의 인사에 관련돼서 너무 육군을 소홀히 대하고 로켓군 중심으로 간다든지 공군을 갖다가 이제 인사를 많이 올려주고 이러면서 육군에서 소외감을 느끼면서 장유샤를 비롯한 육군 장성들이 뭔가 반발을 했다. 하지만 쿠데타까지는 안 가고 그러면서 뒤에서 뭔가 거기에 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하면서 타협이 이루어진 게 아닐까 뭐 이런 관측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추측일 수밖에 없는 게 공식적인 발표가 나오질 않았고 이런 것들이 다 감춰져 있어서 알 수가 없는데 근데 이번에 그래가지고 뭐 시진핑이 과연 이번에 전승절 기념 행사에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근데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 실각설은 상당히 들어간 거는 맞는데 실각을 하더라도 그냥 끌어내릴 가능성은 거의 없거든요. 왜냐하면 공산당이라는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실각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실각이 되더라도 시진핑이 체포되거나 이럴 일은 없을 거다. 다만 요번 임기로 끝내고 다음번에 자연히 교체한다. 이런 식의 얘기를 많이들 했었어요. 근데 이번에 보면은 제가 보기엔 실각보다는 그동안에 뭔가 내부에 불만이 있었고 내부에 어떤
힘의 조정 과정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거꾸로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시진핑이 이제는 내 측근까지 날려버릴 정도로 완전히 이제 힘을 다 잡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는데, 솔직히 저도 어느 쪽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근데 그쪽보다는 뭔가 내부에 타협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들 만나봤을 때도 다들 확신은 못 갖지만 그 가능성을 더 강하게 보고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은 중국이 이제 군부 통제다, 예컨대 대만하고의 문제 아니면은 여러 가지 영토 분쟁에 있어서 군부의 통제력이 약간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지 않겠냐. 뭐 그렇다고 해서 허수아비 주석은 절대 아니라는 거죠. 네, 여전히 건재한 건 맞지만 과거에 비해서 혼자만의 일방적인 생각을 관철시키기는 어려워진 것 아니겠냐,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요거는 솔직히 저도 그렇게 자신은 없는 게, 좀 더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게, 중국 정치에 대해서 지금 현재 딱 상황을 보고 현재 얘기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를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두 가지를 다 이제 상정을 하고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해야 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위험을 벗어났다고 보는 거죠. 위험을 어느 정도 이제 타협을 한 거고, 그리고 그 전에 정말로 위험했던 건지 아니면은 밑에서 좀 불만이 올라오는 걸 자기가 받아준 건 정도인지 요거는 뭐 모릅니다. 근데 다만 적어도 이제 그 군부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안보 정책에 있어서 그 일방적인 그 결정을 내리기는 좀 어려워진 구조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장유샤하고 시진핑은 원래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했어요. 장유샤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건 맞습니다. 어긋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장유샤가 등을 돌리고 공식적으로 군부에서 시진핑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모습들이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리고 후진타오는 이제 잡혀갔고, 뭐 그때 이제 끌려 나가는 장면이 아주 크게 보도가 됐었죠. 그 시진핑 실각서를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 정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가능성이 조금 올라온 걸로. 장유샤는 군부의 1인자라는 평을 듣죠. 근데 사실 장유샤하고 시진핑은 원래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했어요. 예, 그리고 시진핑이 그 권력을 공고히 하는 과정에서 장유샤가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건 맞습니다. 근데 최근 몇 년 동안 약간 둘이 뭔가 좀 어긋나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죠. 장유샤가. 거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는데, 장유샤가 산시파라 그러죠. 이쪽인데, 그리고 이제 시진핑이 자기 측근 세력으로 또 키운 게 이제 복건성 세력이고요. 두 세력 간의 갈등이 발생을 하고, 중국의 군대를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중국은 그 국공 내전을 할 때도 그랬지만 국가 단위의 군대가 없었고 다 군벌이었어요. 청나라 말기에 이제 군벌들이 형성이 됐고, 그 군벌들이 그대로 내려왔는데, 그래서 공산당이 창건이 됐을 때도 보면은 군벌 연합 같은 형태예요. 물론 이제 과거에 그 청나라 말기 같은 그런 정도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기 지역을 가지고 있고, 군부 내에도 태자당이 상당히 많습니다. 장유샤도 대표적인 태자당이고요. 근데 중앙 정치권에서의 태자당은 사실상 사라진 셈입니다. 이제 중앙 정치권에서는 과거 같은 뭐 공청단, 상하이방 이런 게 별로 의미가 없고, 시진핑의 세력이냐 반 시진핑 세력이냐, 이제 이걸로만 나눠진다라고 하죠. 근데 그나마 반 시진핑 세력은 대부분 숙청당했고, 이제는 거의 시가군으로다가 거의 채워진 상태인데, 군부는 그렇게까지 장악이 안 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군부 내에서는 여전히 그 태자당이 상당히 강하고, 그런 상태에서 장유샤가 시진핑하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는데, 정말로 공군 출신을 갖다가 막 국방부 장관을 앉히고 이런 것들, 그런 문제에 대한 반발이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서 장유샤가 등을 돌리고 공식적으로 군부에서 시진핑에 대해서 반기를 드는 모습들이 여러 번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둘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이러면 시진핑이 위험해지는 게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그리고 후진타오는 이제 잡혀갔고, 뭐 그때 이제 끌려 나가는 장면이 아주 크게 보도가 됐었죠. 그리고 후진타오보다 이제 원래 그 격대 지정이라 그래서 한 번 지정이 되면 그 다음 사람이 이렇게 집권을 하는데, 바로 다음 사람을 지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나가는 사람이 그 다음 사람을 지정을 하는 형태죠. 그러니까 덩샤오핑 다음에 장쩌민이 될 때 그 후진타오는 덩샤오핑이 지정을 했었고, 후진타오 다음에 시진핑이 될 때 요거는 장쩌민이 이제 지정을 했었고, 그다음 후진타오가 나가면서 지정을 한 사람이 후춘화였습니다. 후춘화가 그렇게 됐었는데, 원래는 이 연임을 하고 시진핑이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갔거든요.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폐황태자가 된 거죠, 후춘화는. 그리고 폐황태자가 되면서 정계에서 사라졌었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동안 보면은 한번 그런 식으로 정치 권력을 이루면은 잘 못 나오는데, 요즘에 후춘화가 공개적으로 활발히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 시진핑 실각서를 뒷받침해주는 여러 가지 정황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거든요. 저는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령 내부에서 시진핑의 힘이 약화된다 하더라도 시진핑을 당장 몰아내는 일은 없었을 거고, 그리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저는 그때도 그랬지만 시진핑이 중앙 집권 지도부를 확실히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밀려나지는 않고, 다만 군대 내의 불만을 어느 정도 받아들인 정도. 저는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과거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아예. 나올 여지가 없었죠. 예. 그런데 시진핑한테 이제 그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시진핑이 뭔가 거기에 대해서 권력이 전처럼 공고하지 않고 뭔가 약간의 누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냐. 그런 게 한 번 나왔을 때 언제 어떻게 돌아갈지를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시진핑도 이제 나이도 상당히 고령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여전히 그 과거 장점인의 세력이었던 사람들 중에서 아직도 상당히 많은 그 재력을 가지고서 뒤에서 영향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정칭원 같은 사람이 있죠. 뭐 그런 식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시진핑이 절대 권력이라고 그동안 막 휘두르는 것처럼 보였었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조금 조심해야 된다라는 그런 위기감을 스스로가 조금 느낄 수도 있는 그 정도.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말을 하다 보면서 굉장히 저도 말을 조심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렇긴 한데 시진핑의 실각은 절대 아니고, 그래도 시진핑이 뭔가 이거 이 상태로 내가 내 마음대로는 못하겠는데 라는 그러한 이상 징후를 감지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맞춰서 행동하지 않을까, 이런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위험해졌다라고 저는 보지는 않고, 그동안 이제 군부내 시진핑의 측근들이 이제 많이 사라졌죠. 그러면서 이제 장류샤를 중심으로 한 군부내의 태자당들이 이제 때를 건재한 상태인데, 그러다 보면은 대만 침공이라든지 아니면은 남중국해 분쟁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과연 군사력을 동원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냐, 그것이 어려워진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장류샤 같은 사람은 대만과의 충돌에 대해서 약간은 뭐라고 할까, 온건파라 그럴까, 좀 약간 그런 느낌을 좀 주는 사람이거든요. 이것도 중국 공산당 내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지는지, 지금 현재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는 조금 더 지나야 분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도 제가 중국 전문가라는 분들도 다 나와서 하는 거 보면 아직까지는 보면 말을 상당히 아끼고 있거든요. 저도 시진핑의 권력이 그래도 여전히 건재하다, 저는 이제 여기까지는 확실하고, 다만 과거와 같은 절대적으로 그때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은 약간 약화된 거 아닐까. 그 전에 보면은 뭐 이제 평생 죽을 때까지 가는 것처럼 보였었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약간 이런 가능성이 조금 올라온 걸로 봅니다. 이번에 사실 잡혀가는 사람들 보면요, 표면적으로는 다 부패예요. 다 반부패인데, 근데 그게 요즘만 그러냐 하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다 그랬어요. 전에도. 뭔가 충성 경쟁에서 밀리거나 여러 가지 이게 다른 얘기가 있을 때, 파워 게임에서 밀렸을 때 잡아놓는 게 부패 혐의죠. 그러니까 예컨대 중국에서 보면은 그동안 지금 시진핑 일가의 그 부패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많은 그 기사가 나와요, 외신에서. 근데 중국에는 전혀 보도가 안 되죠. 그리고 중국에서 과거에 보면은 상당히 청렴한 관리라고 정치인으로 알려졌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원자바오 총리였는데, 원자바오 총리도 나중에 보니까 그 숨겨놓은 재산이 해외에 뭐 수십조가 있는 걸로 밝혀졌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중국에서의 이 부패라는 거는 다 그냥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로켓군 같은 경우 가장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안에서 뭐 무기 빼돌리고 거기에 휘발유를 뭐 물로 채워넣고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어요. 그래서 로켓군의 그때 장성들이 해임을 당할 때도 보면 다 그런 형태의 그 부패 혐의를 잡아넣었는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저거 정말 심각한 부패다 이렇게 말을 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전에도 저런 부패들은 있었는데 저런 걸로다가 해임을 잘 안 했는데, 해임한 거 보면 뭔가 내부에 권력 투쟁이 있었던 거 아니냐, 또 이런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전승절에서 뭐 중국이 굉장히 많은 그 군사력을 과실했다고는 하지만, 외신에서 볼 때는 저런 식으로 이제 열병 저렇게 잘하고 이렇게 정말 칼같이 줄 맞춰서 가고, 그게 현대 전쟁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 과연 중국이 현대전에서 그러한 그 갖추고 있는 양적인 군사력만큼 실제로 질적으로 그런 것들이 제대로 움직일 수 있겠느냐. 청일전쟁 당시에도 그랬거든요. 그 포탄들이 제대로 발사가 다 안 되고, 뭐 그러니까 양적으로는 중국도 이렇게 밀리지 않았었는데, 포를 쐈는데 포가 나가지 않고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과연 중국의 해군력 군함 엄청나게 많고 이렇지만, 그것들이 과연 정상적인 작동을 얼마나 할 수 있느냐, 뭐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의혹이 있죠. 근데 그거야 뭐 지금 확인은 하기는 어렵죠.
중국 지도부의 생각에 대해서 이거는 제가 그냥 혼자 추측한 건 아니고 메데이로스라고 지금 조지타운 대학 교수인데 과거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 국가안보회의에서 아시아 선임 국장을 했던 분이 있어요. 근데 중국 담당을 했던 분이고 이분이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만나고 중국에 대해서 제일 잘 아는 사람이라고 그 중에 한 명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그분은 이제 포린 어페어스에다가 작년에 기고를 했는데 뭐라고 했냐면은 제목이 피크 차이나 딜루전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이 사람은 중국의 굉장히 친중 입장에서 피크 차이나론을 갖다가 부정하는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고 내용을 보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분이 약간 중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쪽으로 쓰기는 했는데 피크 차이나라는 거를 중국 지도부는 인정을 안 해요. 피크 차이나론을. 왜 그러냐면은 중국에서는 사람들이 자꾸 중국이 이제 피크 차이나에서 앞으로 쇠퇴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중국 지도부는 가장 중요한 목표가 경제 하나가 아니라 경제하고 안보예요.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경제적인 면에서 요새 약간의 그 침체를 겪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에 그 가공무역, 부동산, 인프라 이러한 것에 바탕을 한 양적 성장에서 이제는 첨단 기술에 기반한 제조업 강국. 그러니까 언제냐면요. 과거의 독일. 요즘 말고 과거의 독일과 같은 형태 서비스 산업보다는 아주 강한 제조업 경쟁력을 바탕으로 한 경제로 체질 전환 중에 발생하는 일시적인 침체라고 지도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경제에 대해서는. 일단은 그래서 자기네들이 지금 원하는 방향대로 가고 있다. 그리고 실제로 성과를 내는 게 뭐 양자 컴퓨터라든지 뭐 딥시크 같은 거라든지 뭐 우주 항공 쪽에서 나오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제 이 정도면은 이거는 잘 전환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지도부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피크 차이나 딜루전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국 지도부의 생각이 그렇다는 거고 그다음 외교 안보 쪽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이렇게 커지고 있다. 점점 더. 예, 세계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은 오히려 축소되고 있다. 미국이 제국 국가에서 지금 발을 빼고 있는 거고 중국은 오히려 넓혀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지도부가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은 19세기부터 그렇죠. 아편 전쟁 이후로 중국이 계속해서 서양한테 침략을 당해요. 그러고 나니까 중국에서는 서양에 대한 트라우마가 굉장히 강하고 그 피해 의식이 강합니다. 그리고 현재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하는 것이 결국 서구식 세계 질서예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그거는 니네가 생각하는 질서지 그걸 갖다가 전 세계에다가 마치 그게 표준인 것처럼 얘기하지 말아라.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서구식 글로벌 스탠다드에 대응할 수 있는 우리 나름대로의 스탠다드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전파를 하고 그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그래서 중국 지도부에서도 1대1로 산업이 상당히 손해가 나는 산업이고 재정 지출이 많아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멈추질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브릭스를 확대한다. 반서방 연합의 그 규모를 점점 키워나가는 데 있어서 1대1로는 거의 핵심적인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돈하고 관계없이 그건 추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국 지도부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크 차이나론을 갖다가 서양에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자기네들이 보기에는 아닌데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잘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되게 이상하죠. 왜 중국 지도부가 생각을 하고 있냐면은 지금 시진핑 같은 경우도 그렇고 지도부에 있는 사람들이 국공내전을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아버지 세대가 직접 겪었어요. 시중신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이런 사람들 보면은 흔히 말하는 태자당 요새 뭐 거의 은퇴한 나이가 됐지만 어쨌든 그 시진핑하고 비슷한 사람들의 그 아버지 세대는 국공내전을 직접 겪었고 서양한테 그렇게 침략을 당했던 거를 기억하고 있는 세대고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그거를 직접 들은 세대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6.25를 직접 겪진 않아도 저희 아버지 세대가 겪었고 아버지가 그때 어땠는지의 상황에 대해서 역사책에 안 나오는 얘기 내가 직접 경험한 얘기를 다 해줬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걸 다 이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지금 시진핑 같은 세대가 바로 그런 세대고 그렇기 때문에 문화혁명을 겪으면서 그런 사상이 더 강화가 됐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나름대로의 사상을 가지고 전 세계에 이 사상을 전파해야 된다. 서구식 스탠다드하고 우리 중국식 스탠다드는 다 따로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항할 만한 지금 규모도 어느 정도 키워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폐쇄적이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는 폐쇄적이라고 비난을 하겠지만 중국 지도부에서 보면 폐쇄적인 게 아니라 이게 하나의 우리의 정치 체제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게 그래서 뭐냐면은 그러한 경제 체제로 전환하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은 개인들이 약간의 희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자립, 평등 이런 가치를 내세우면서 혁명 초기 정신을 강화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 메데이로스 교수의 얘기가 100% 맞는지 안 맞는지는 한번 지금 현재 지도부가 하는 정책을 보면은 이게 타당한지 아닌지 그걸 바탕으로 추론해 보면은 중국이 왜 저러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해한다는 게 공감한다는 뜻이 아니라 왜 저러는구나 하고 이제 그걸
그걸 갖다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논리를. 그러니까 지금 중국 지도부는 그러니까 저는 솔직히 그런 생각을 해요. 이건 아직도 그럼 19세기에서 20세기 초반에 그런 피해 의식을 벗어나지 못한 게 아닌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중국 입장에서는 과거의 그 서양에 대한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에 맞섰던 그리고 거기에 대한 피해를 받았던 중국의 그동안의 그 역사에 대한 피해 의식이 그거를 충분히 벗어나지 못한 거고 그걸 극복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 말에 동의한다는 뜻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고 그거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중국이 앞으로 어떻게 할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할 때든지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 될지 전략을 세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하고 지금 타협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타협을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는데 시상적으로 드러나는 거에선 타협이 가능하겠지만 근본적으로 과거에 그러니까 그동안은 중국이 이런 발톱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WTO 체제에 가입하고 특히 덩샤오핑 시절에 동학양해라는 말을 하면서 그러한 그 기조 하에서 이 중국의 발톱을 어느 정도 감추고 있었고 그때는 세계 전체가 그러니까 몇몇 특수 지역을 빼놓고는 하나의 경제 블록으로 들어와 있었어요. 통합된 경제. 그래서 가장 효율적인 경제를 구성을 한 거였죠. 근데 이제 이게 분화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경제 블록이 두 개로 나눠진다. 지금 현재의 글로벌 스탠다드하고 중국, 러시아, 뭐 인도 이렇게 힘을 합친 반서방 연합하고 이게 두 개의 그 공급망으로 나눠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안보건 그 경제권. 뭐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분절이 되진 않죠. 어느 정도 섞이긴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제 그렇게 갈 수밖에 없고 이러한 충돌은 뭐 여러 가지 국제정치 이론에서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뭐 요새 투기 TDS의 함정 얘기를 많이 하는데 미국이 절대적인 강자가 있을 때 여기서 이제 새로운 그 후발주자가 치고 올라온다. 그리고 또 올간스키의 그 세계 전위 이론 보면은 후발국이 현재 체제에 대한 불만족을 가지고 있을 때 치고 올라오면서 이제 충돌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물론 이게 이제 열전으로 가지 않고 이런 식의 냉전 상태로 끝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미소 경쟁이 그랬죠. 그것도 냉전 상태로 그냥 끝났는데 어쨌든 지금 현재 상태로 보면요. 이게 단순히 뭐 트럼프라는 한 개인에 의해서 관세 전쟁 뭐 이거 가지고서 피상적으로 중국하고 지금 경제 전쟁만 한다 이렇게 볼 게 아니라 경제부터 체제까지 모든 면에서 중국으로 대표되는 이 반서방 연합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이 서방의 그 기존의 그 글로벌 스탠다드 그 두 세력이 지금 이제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 거로 보면 될 겁니다.